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한 고을에 자기의 신세가 가엾다 못해 한탄스러워서 매일매일을 낙이 없이 살아가는 박시성의 노총각이 있었다. 기실 그는 조실부모하여 가진 것도 없어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머슴살이를 하는 데다 일가붙이 하나 없다 보니 누가 나서서 중신을 서주려는 이도 없어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노총각을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공허한 남자라 하여 광부라 하였는데 박총각은 자기의 처지를 잘 말해준다 생각하였다. 주변을 둘러봐도 또래나 한참 어린 동네 남정네들도 제때 혼이 나여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 부럽기도 하고 또 자꾸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탄식과 더불어 세상이 원망스러워졌다. 나는 어찌 이리 복이 없나? 사는 즐거움도 없구나. 박총각이 이렇게 신세한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는 길에 길거리에 관상쟁이가 있어 박총각의 소매를 잡아 끄는 것이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묻자 10단량이라는 큰 돈을 불렀다. 박총각에게는 1년치 세경에 버금가는 돈이라 망설여졌지만 복 없는 자기 운명을 알아보고 싶어졌다. 혹여 관상을 보고 좋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절망뿐인 현재에서 벗어나 세상을 등지거나 좋으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볼 심산으로 큰 마음을 먹고 1년치 세경을 주고 관상을 보았다. 허허, 자네는 지금까지는 운이 없었지만 32살이 되는 내년에는 크게 운이 터질 것이네. 박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관상쟁이 말이 무어라도 되는 듯이 마음속에 일말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지난 30년 동안 되는 일도 없었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있다지 않는가? 총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을 내 더 열심히 살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1년을 보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박총각의 나이 32살이 되었다. 그런데 박총각은 이제나 저제나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총각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절망하기 시작했다. 내가 세상을 하직하고 말아야지. 관상쟁이에게 속아 돈 버리고 헛되이 희망 속에서 1년을 보냈구나.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구나. 한동안 씩씩하던 박총각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주인은 걱정이 되었고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말을 자주 되뇌는 것을 보자 불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주인은 박총각을 보고 달랬다. 여보게, 내 자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네. 한동안 세상 구경이라도 하면 기분이 풀릴 것이네 그려. 한 달여 말미를 줄 테니 바람 좀 쐬고 오게나. 주인은 박총각에게 1년치 세경을 노잣돈으로 주며 등을 떠밀었다. 주인의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했으며 박총각은 세상 구경하면 좀 나을까 싶어 평소 가보고 싶었던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난생 처음 가보는 한양길이라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가게 되었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그만 길을 잃어버렸고 어느새 날은 저물어 왔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 불빛을 따라가니 산중에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다. 낯선 곳이라 잠시 주저되었으나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이라 두려운 마음에 주인을 불렀다. 한참 동안 아무 기척이 없더니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밤이슬이나 피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집안에 흉사가 있어 손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주인이 거절했으나 박총각이 딱한 사정을 얘기하며 수차례 간청하자 마지못해 들어오라고 했다. 박총각이 방에 들어가니 윗목에 병풍이 펼쳐 있고 그 앞에 향이 피워져 있었다. 여주인이 소박한 밥상을 들여오자 박총각은 허겁지겁 요기를 했고 여주인의 사정을 물었다. 낯선 나그네에게 일이 있기니도 마련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형편을 보아하니 누가 돌아가신 듯한데 다른 가족분들은 없습니까?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오늘 새벽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장례 준비를 위해 장터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주인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어서 말했다. 장터까지는 30리 길인데다 중간에 고개가 있는데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온 것을 보면 분명 탈이 난 듯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어찌하지 못하고 이리 애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박총각은 여주인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깊은 밤이라 차마 남편을 찾으러 가자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여주인이 잠시 주저하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함께 가기를 청했다. 박총각은 호랑이가 나온다는 고개로 가기가 몹시 꺼려졌으나 저녁상까지 차려준 아낙네의 호의가 있어서 거절하기도 난처했다. 더구나 한방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홀로 있는 것도 왠지 불편하고 스산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여주인을 따라가서 함께 남편 찾는 것을 돕기로 했다. 횃불을 밝히고 두 사람이 산길을 거슬러 가니 멀찌감치 고개에서 불빛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 혹시 사람인가 싶어 급히 다가갔다. 두 사람은 가던 발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두 불빛은 호랑이의 두 눈이었던 것이다. 아낙네는 호랑이가 저지른 눈앞의 광경을 보자 두려움도 있고 횃불을 흔들며 흐느끼듯 외쳤다. 이놈! 새벽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을 보러 간 남편을 이리 해하느냐. 아무리 미물이지만 이다지도 사리 분별이 없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를 보고 호랑이가 한 차례 으르렁하며 힐끔 쳐다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이내 산속으로 도망쳤다. 호랑이가 도망가자 아낙네는 다가가 장례물품이 담긴 보따리 옆에 있는 남편의 유해를 확인하고 슬피 울었다. 난감한 상황에서 박총각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아낙네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유해를 수습해야 할 터인데 손님, 저는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이곳에서 지켜야 하니 미안하지만 집에서 망태기와 지게를 가져와 주셔요. 부탁드립니다. 박총각은 호랑이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아낙네가 가여운 마음도 들어서 한달음에 산길을 거슬러 집으로 다시 달려갔다. 스산한 기운 속에서 마당에 들어섰는데 올빼미가 울어대고 방 안에는 여주인의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누워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으나 두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마당 한편에 놓인 망태와 지게를 챙겨서 급히 다시 집을 빠져나왔다. 박총각은 다시 아낙네가 있는 곳으로 갔고 유해와 짐 보따리를 지게에 얹고 여주인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짧은 시간 동안 난생 처음 황망한 일들을 겪은 박총각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으며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손이 떨려왔다. 한편으로는 귀한 두 생명이 같은 날 생을 달리하는 것을 보니 목숨이 귀하게 생각되었고 자신의 일생을 하찮게 여기고 목숨을 가벼이 생각했던 지난날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깐 바깥에서 으르렁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놀라 문틈으로 보니 호랑이가 쌀이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었다.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고개에서 보았던 호랑이가 집까지 쫓아온 듯하였다. 박총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의 불을 환하게 켰으며 문고리를 꼭 부여잡고 바깥을 지켜보았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날이 밝아왔고 호랑이는 자취를 감추었다. 박총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총각은 가족을 모두 잃어 슬픔에 잠긴 아낙네를 위로하였고 며칠 동안 집안일을 도우며 아낙네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였다. 큰일을 치른 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산골 오두막에는 고요한 적막함이 찾아왔고 박총각은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아낙네에게 인사를 했다. 박총각이 떠난다는 말을 듣자 아쉬운 표정으로 아낙네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여보셔요, 손님. 저 혼자였으면 처리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손님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손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했으면 합니다. 며칠 더 쉬어가시면 안 되겠는지요? 손님의 여독도 푸시고 졸지의 모든 가족을 잃고 저 홀로 남게 되니 지내기 무섭기도 하여 이리 부탁드립니다. 박총각은 지난밤의 기억 때문에 잠시라도 더는 머물고 싶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혼자 살아갈 아낙네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며칠 더 머물다 가기로 했다. 박총각은 며칠 지내며 밥값이라도 할 요량으로 집안을 두루 살피며 손을 보았고 화전도 읽어주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낙네는 박총각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웠고 점차로 박총각에게 믿음이 갔다. 며칠 지내다 보니 박총각 또한 아낙네의 참한 모습이 들어왔지만 큰 병고를 당한 아낙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생각되어 다시 길을 떠난다고 아낙네에게 인사를 했다. 박총각이 떠나려 하자 잠시 머뭇거리던 아낙네가 박총각을 불러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손님, 사실 저희 가족은 원래부터 이 산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부유하게 지내다가 뜻밖의 변란을 당해 가산을 정리해서 이곳 산중으로 피난을 와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홀몸이 되었으니 산중에서 홀로 지내기 어려울 뿐더러
더 이상 제가 이곳에 머물 이유마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이곳을 떠났으면 하는데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말을 듣고 박총각은 부담을 느껴 잠시 주저하였으나 이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도 아낙네에게 들려주었다. 저 역시 호롤단신으로 어렵게 살면서 생을 비관하던 차에 주인집의 배려로 잠시 세상 구경을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남의 집 더부살이 하러 돌아가려는 것이나 그것 또한 제가 오래도록 머물 곳은 아닙니다. 안주인께서 가시는 길까지 한동안 동행해 드릴 수는 있을 듯 싶습니다. 기실 아낙네는 대가댁의 며느리였으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이 당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깊은 산중으로 피신한 것이었다. 아낙네는 당쟁의 상황도 알아보고 여차하면 친정집으로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아낙네는 뒷마당에서 항아리에 담아 묻어놓은 금부치를 챙겨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먼 여정을 앞두고 아낙네는 남의 시선도 부담되고 아직 건거령이 내린 상태이니 관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박총각이 남편인 것처럼 신분을 이장하자고 제안했다. 박총각은 돕고자 하는 마음에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리하자 답하였다. 아낙네가 상투 트는 것이 서투른 박총각을 도와 머리를 올려주는 중에 이것저것에 흰머리가 많이 난 것을 보았다. 도령님, 30 나이에 이리 흰머리가 늘었답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흰머리가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지난 호랑이 고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너무 놀란 탓인 듯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박총각처럼 나이에 걸맞지 않게 흰머리가 난 것을 보고 새치라고 말하였는데 한자로 죽을 고개를 의미하는 사치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한다. 이렇게 두 남녀는 부부로 이장하고 길을 나섰고 수많은 장터를 지나며 탐문하니 당쟁으로 인한 사화가 끝났고 세상이 바뀌어 종전의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에 대한 건거령이 풀렸으며 신분이 복원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낙네의 시댁과 친정은 이미 멸문지화를 당해 가문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낙네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친정 일을 더 알아보아야 한다며 말했다. 도령님, 시댁 일이야 어찌할 수 없더라도 제 친정 일은 더 알아보아야겠어요. 부디 마저 동행해 주셔요. 박총각은 거듭된 불행을 당한 아낙네가 너무 불쌍했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흔쾌히 응했다. 아낙네를 따라 친정으로 향한 박총각은 아낙네의 친정 일을 수소문했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이 병고를 당했지만 아낙네의 어린 남동생은 관노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총각은 아낙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해를 넘겨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던 끝에 남동생이 머물고 있는 관아를 찾아갔다. 관아에 들어가자 멀찌감치 마당을 쓸고 있는 쇠약한 소년이 보였다. 소년을 보자 아낙네는 눈물을 흘리며 소년에게 달려가서 와락 껴안았다. 아낙네는 노비로 전전하던 남동생을 찾았고 신분을 되찾았으며 정몰되었던 친정의 재산도 되찾았다. 아낙네는 남동생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고 박총각도 동행했다. 아낙네는 박총각에게 친정집이 안정될 때까지 함께 지낼 것을 청했고 박총각은 불쌍한 남매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기를 몇 해가 흘렀다. 안학내는 박총각이 고마웠고 믿음직스러웠으며 박총각 역시 더는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이 사라졌다. 사정을 잘 모르는 남동생은 박총각을 형으로 대했고 박총각 역시 없던 동생이 생긴 듯하여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안학내가 박총각을 불러 마주 앉아 말했다. 도령님, 우연한 기회에 도움을 주신 이후로 여러 해에 걸쳐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주시겠는지요? 박총각은 이제는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령님, 저에게 도움을 주시느라 혼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셨으니 제가 근동에서 참한 교수를 알아봐드려도 되겠는지요? 이 말을 듣고 잠시 주저하며 박총각이 말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하다 보니 더는 안주인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디 제가 평생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안학내는 얼굴이 붉어졌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여러 해에 걸친 동행이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고 남동생을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집안 또한 번창하였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피고 지는 꽃들도 저마다 자기의 때가 있듯이 하물며 자연의 일부분인 사람 또한 그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며 성실히 살다 보면 자기에게도 소중한 꽃을 피울 시기가 올 것이라고. 또 소중한 것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자신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